내가?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언니, 이렇게까지 할 거야? 법정에서 은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놓인 건 반가움이 아니라 30억짜리 상속세 고지서였죠.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언니가 아버지 재산 독차지하려고 우리 목까지 상속세 떠넘기려는 거 다 알아. 준호 오빠도 파산 직전이라며? 언니 혼자 건물 갖고 우린 빚만 떠안으라고? 은영아, 그게 아니라.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저는 상속 포기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싶어요.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제 옆에는 준호가, 건너편에는 은영이 앉았습니다. 한때 아버지 무릎에 함께 앉아 사진을 찍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법정에서 남이 되어 마주 앉았습니다. 피고인 박민서 씨, 피상속인 박종관 씨의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으면서 상속세 30억을 원고들에게 안분 청구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때였습니다. 법정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재판장님, 잠깐만요. 이 재판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정훈 세무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죠.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49제 때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그가 천천히 꺼낸 건 통장 3개였습니다. 제 이름, 준호 이름, 은영 이름이 각각 적힌. 이게 뭐죠? 은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새벽 4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군요. 장례식장은 을지로에 있는 작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검소하게 사셨으니 장례도 조촐하게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영정 사진을 고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언제 찍은 건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어머, 민서야. 고생이 많구나. 친척 어른들이 하나둘 조문을 오셨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절을 올리고 또 올렸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게 제가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은영이는 오니? 고모가 물으셨습니다. 네, 미국에서 오고 있대요. 20년 만이네. 그동안 한 번도 안 왔잖아. 고모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영이가 집을 나간 건 25살 때였어요. 미국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하셨죠. 여자가 그렇게 멀리 가서 뭐 하겠다고. 아버지의 그 말에 은영이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은영이가 도착했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고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동생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언니, 왔구나, 은영아. 아버지는 영안실에 계셔. 들어가 볼래? 은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안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생의 뒷모습이 낯설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를 너무 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은영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더군요. 울었나 봅니다. 언니, 장례는 언제까지? 내일 발인이야.
그럼 나는 호텔에 가 있을게. 피곤해서 집에 가지 그래. 아버지 집. 됐어. 편한 데서 쉴게. 은영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저는 또다시 혼자 영정 앞을 지켰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늦었어요. 준호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은 다크서클, 구겨진 옷차림. 괜찮아, 왔으면 됐지. 아버지, 많이 아프셨어요? 응. 마지막엔 의식도 없으셨어. 준호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 왔습니다. 동생의 어깨가 떨렸어요. 발인 날 아침 영구차가 도착했습니다. 삼남매가 모두 상복을 입고 섰어요. 은영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준호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만 영정을 붙들고 울었죠. 장지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가끔 준호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야, 전화 좀 그만 봐라. 죄송합니다, 누나.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의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작은 함 안에 들어간 아버지를 보니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언니, 나 내일 미국 가야 해.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벌써? 49제라도 같이. 회사 일이 있어서. 미안해. 은영아. 그리고 언니 상속 문제는 언니가 알아서 해. 나는 관여 안 할게. 상속이라는 말에 준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저도 상속은 포기하려고요. 뭐? 왜? 저 빚이 너무 많아서요. 상속받으면 빚쟁이들이 달려들 거예요. 두 동생 모두 저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날 우편함에 국세청 등기 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상속세 납부고지 30억 원. 30억이요. 30억? 남편 태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걸 어떻게 내요? 건물을 팔아야 하나? 일단 세무사랑 상담부터 해봅시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등을 돌린 이상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 은영이 생각, 준호 생각, 그리고 30억이라는 숫자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2주가 지났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보, 이정훈 세무사님한테 한번 가봐요. 아버지랑 친하셨잖아요. 남편 태수의 말에 저는 이정훈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을지로 낡은 건물 3층, 아버지가 30년 넘게 다니셨다던 그곳이었죠. 민서 씨, 오랜만이에요. 아버님 일로 많이 힘드시죠? 이정훈 세무사는 아버지보다 1살 아래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셨다고 들었어요. 세무사님, 이 상속세를 도저히 낼 방법이 없어요. 건물을 팔아야 하나요? 건물 시세가 50억 정도 되니까 팔면 세금 내고 20억 정도 남겠네요. 그런데요? 삼남매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절세 방법이 있어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을 15억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15억이요. 그래도 큰 돈이었지만 30억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데요. 설득해야죠. 이건 모두에게 이익이에요. 건물을 지키면서 세금도 줄이는 거니까.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동생들을 설득해야겠다고요. 먼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언니야. 상속건으로 꼭 만나야 해. 너한테도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어. 답장은 저녁 늦게 왔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저는 정말 상속 못 받아요. 빚쟁이들이 알면 다 가져갈 거예요. 누나가 알아서 하세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영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영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상속 문제를. 언니, 저 내일 미국 가요. 이미 항공권 끊었어요. 잠깐만, 은영아. 이건 너한테도 중요한 일이야. 우리가 같이 상속받으면 언니 혼자 욕심내지 마세요. 뭐? 아버지 재산 언니가 다 가지려는 거 다 알아요. 저한테 세금만 떠넘기려고 그러시는 거죠? 은영아, 그게 아니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아버지의 빈 한옥집으로 갔습니다. 북촌에 있는 오래된 2층 한옥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이 집을 지키셨죠. 재개발 얘기가 나올 때도 끝까지 안 파셨습니다. 먼지 쌓인 거실, 오래된 가구들. 아버지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나왔어요. 어린 시절 한강 나들이 갔던 사진. 저와 준호, 은영이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사진 밑에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덮었어요. 아버지의 사적인 기록까지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었어요. 발신인 박은영, 피고인 박민서.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을 읽는데 눈앞이 캄캄했어요. 피고인 박민서는 피상속인 박종관의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면서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안분 청구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한 처사임. 원고들은 상속을 포기할 것이며 피고인의 일방적인 세금 전가 시도에 법적 대응할 것임. 은영이가 저를 고소한 겁니다. 그것도 준호까지 공동 원고로 올렸더군요. 여보, 남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당신 변호사 선임하세요. 법정 가야 할 것 같아요. 법정이요? 동생들이랑? 어떻게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태수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준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준호야, 넌 왜 은영이 편을 들어? 우린 남매잖아. 누나,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은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나 혼자 건물 가지시고 저희는 빚만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세무사가 그랬어. 우리 셋이 같이 상속받으면. 누나, 저 파산 직전이에요. 상속 같은 거 신경 쓸 여유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빚에 쪼들려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였어요. 누나, 법정에서 봬요. 정말 미안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법원에서 첫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남편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이었으니까요. 혼자서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지고 법률 서적을 찾아가며 썼어요.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인은 단독 상속이 아닌 공동 상속을 제안했으며 상속세 절세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답변서를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동생들한테 이런 변명을 써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재판 2주 전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한옥집 마루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시며 미소 짓고 계셨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은영이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영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내일 법정 가기 전에 우리 만나자.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깊어진 주름.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태수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가야죠. 법원 복도는 차갑고 길었습니다. 302호 상속재판부. 그 앞에 은영이가 서 있었어요. 명품 재킷에 고급 핸드백을 든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니, 은영아, 오늘로 정리합시다. 깔끔하게. 은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때 준호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누나. 준호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미안한 마음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은영 옆에 섰습니다. 언니, 이렇게까지 할 거야? 법정에서? 은영이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아버지 재산 독차지하려고 우리 목까지 상속세 떠넘기려는 거 다 알아. 준호 오빠도 파산 직전이라며? 언니 혼자 건물 갖고 우린 빚만 떠안으라고? 은영아, 그게 아니라. 변호사님 시작하시죠. 저는 상속 포기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싶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우리 삼남매는 서로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은영 옆에는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한때 아버지 무릎에 함께 앉아 사진 찍던 우리가 지금은 법정에서 남이 되어 마주 앉았습니다. 피고인 박민서 씨, 판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네. 피상속인 박종관 씨의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으면서 상속세 30억을 원고들에게 안분 청구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독 상속이 아니라 공동 상속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건물도 지킬 수 있다고. 원고 측 변호사 반론하시죠. 은영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이 주 상속자가 되어 건물을 관리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는 상속세 부담만 지우려 했습니다. 원고 박은영 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 상속 문제에 관여할 의사가 없으며 변호사의 말을 듣는데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가 욕심쟁이가 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나쁜 언니가 된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2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영이가 미국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아버지와 은영이가 싸웠죠. 여자가 그렇게 멀리 가서 뭘 하겠다고. 시집이나 잘 가. 아버지는 왜 맨날 저만 그래요? 오빠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면서. 내 오빠는 남자니까 다르지. 전 딸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언니는 대학도 보내주셨잖아요. 민서는 교사가 됐잖아. 너도 그렇게 해. 싫어요. 전 제 인생 살 거예요. 은영이가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은영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여자가. 은영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언니도 아버지 편이구나. 역시 언니는 맏딸이니까. 전 그냥 막내일 뿐이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은영이는 정말로 미국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피고인, 답변하시겠습니까? 판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을 지키고 우리 남매가 함께 목이 메었습니다. 은영이 저를 쳐다봤어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진동으로 바꾸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문득 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였죠. 아버지,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번에 큰 계약 따면 다 갚을게요. 준호야, 내가 지난번에도 3천을 빌려줬잖아. 아직 안 갚았는데. 그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 꼭 성공할게요. 아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내가 계속 돈 대주면 너만 망가진다. 아버지. 준호가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준호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거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 내가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 준호도 저를 원망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피고인, 증거 자료가 있으십니까? 저는 세무사와 상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이 유리하다는. 그건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은영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재판은 제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동생들은 변호사를 대동했으며 모든 게 제가 욕심쟁이라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럼 다음 재판 기일은 판사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재판장님, 잠깐만요.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이정훈 세무사였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재판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고인 박종관 씨의 세무 담당자였습니다. 이정훈입니다. 이정훈 세무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고인께서 49제 때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그가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통장이었어요. 하나, 둘, 셋. 제 이름이 적힌 통장, 준호 이름이 적힌 통장, 은영 이름이 적힌 통장. 이게 뭐죠?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차가운 가면에 금이 갔어요. 준호도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대체 뭡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고인께서 10년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자녀분들이 상속세로 싸우지 않도록. 이정훈 세무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개의 통장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이 통장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정훈 세무사가 세 개의 통장을 판사님께 건넸습니다. 판사님이 하나씩 펼쳐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인 박종관 씨께서 10년 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10년 전부터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고인께서는 10년 전부터 매년 세 자녀분들께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하셨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요. 그게 무슨... 은영이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정훈 세무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10년치 증여 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박민서 씨, 박준호 씨, 박은영 씨 앞으로 각각 매년 5천만 원씩 증여하고 정식으로 신고하셨어요. 서류가 법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명확했어요. 아버지 이름, 우리 세 남매 이름, 매년의 날짜와 금액. 그럼 이 통장은?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각 자녀분 명의로 만든 계좌입니다. 고인께서 10년간 모은 돈이 각각 5억씩 들어 있습니다. 5억. 우리 셋 합쳐서 15억. 왜? 아버지가 이걸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 거죠? 제가 물었어요. 고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면 또 말들이 많을 테니 49제 때 주거라고요. 이정훈 세무사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무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그 첫 문장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2024년 봄이다. 의사 선생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다. 괜찮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하지만 너희들한테 미안한 게 많구나. 내가 말이 없어서 표현을 못해서 얼마나 속상했겠니? 은영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제 이름이 불렸어요. 넌 맏딸이라고 항상 참았지. 동생들 챙기느라 내 것은 늘 양보했어. 대학도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갔고 결혼도 아버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했지. 미안하다. 내 인생을 너무 많이 간섭했구나. 아버지. 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넌 정말 훌륭한 딸이었어. 내가 없었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고맙다, 민서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 사업 실패했을 때 돈 안 빌려줘서 원망했지? 아빠가 냉정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아들아, 그게 아니었어.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던 거야. 내가 계속 돈을 대주면 넌 영원히 의지하게 될까봐 무서웠어. 아빠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단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리고 은영아. 은영이가 움찔했습니다. 내 막내딸. 20년 동안 얼굴도 못 봤구나. 그게 다 아빠 잘못이다. 은영이 손이 떨렸어요. 테이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 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한 거 미안하다. 아빠가 생각이 좁았어. 여자라고 막내라고 차별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내 딸이 멀리 가는 게 무서웠던 거야. 아버지. 은영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어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감정이었습니다. 넌 누구보다 똑똑하고 용감한 아이였어. 내 꿈을 응원했어야 했는데 막았지.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은영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20년간 꽁꽁 얼려뒀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빠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이정훈 세무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 셋이 서로 미워하지 말거라. 돈 때문에 싸우지 말거라. 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상속세를 내고 건물은 셋이 공동으로 상속받아라.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세무사 선생이 10년 동안 함께 계획한 거야.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너희가 싸우지 않도록. 건물은 팔지 마라. 그건 너희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고 아빠가 평생 지킨 거다. 너희도 지켜줬으면 좋겠구나. 준호가 흐느꼈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정훈 세무사도 목이 메었습니다. 너희 셋이 다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살아서 제대로 못해준 거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지. 하지만 알아줘. 아빠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단다. 너희 엄마 먼저 보내고 혼자 키우느라 서툴렀어. 말도 없고 표현도 못하고
그래도 매일 밤 너희 생각하며 잠들었어. 다시 한번 말한다. 사랑한다. 내 자식들아. 그리고 미안하다. 2024년 5월 아버지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했어요. 판사님도 서기도 모두가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영이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제게로 걸어왔어요. 언니, 은영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미안해요. 언니, 내가 오해했어요. 은영이가 무너졌습니다.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쌓였던 서운함, 외로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은영아, 저도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 순간을. 누나,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누나, 형부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어나, 준호야. 제가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법정 한가운데서 판사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재판은 취하되었습니다. 은영이 직접 취하 의사를 밝혔고 판사님은 우리 가족의 화해를 축하해 주셨어요. 법정을 나오는 우리 셋의 모습은 들어갈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복도에서 은영이가 또 말했습니다. 됐어, 은영아. 이제 그만하자. 아니에요. 20년 동안 저 혼자 상처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절 차별했다고, 언니들은 다 아버지 편이라고.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미국에서 돌아오기 싫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널 사랑하셨어. 우리 모두를. 제가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야, 고개 들어. 우리 모두 힘들었어. 아버지도 우리도. 형부님께도 사죄드려야. 괜찮아. 태수도 이해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법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를 느끼면서요. 49제는 경기도의 조용한 절에서 지냈습니다. 법당에 아버지 영정을 모시고 그 앞에 3개의 통장을 나란히 놓았어요. 스님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우리 셋은 나란히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 마음을. 은영이가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못했던 인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아버지, 불효자 용서해 주세요.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버지 영정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했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49제가 끝나고 우리는 아버지의 한옥집으로 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들어온 햇살이 집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이 집 어떻게 할까요?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야지. 팔면 안 돼. 그럼 누가 관리하죠? 우리 셋이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제 말에 두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저 한국에 자주 올게요. 이제는.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아이들도 데리고 올게요. 할아버지 집 보여주고 싶어요. 서랍장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펼쳐봤어요. 2015년 3월 5일. 오늘 세무사 선생과 상속 계획을 세웠다. 아이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다. 10년이면 충분하겠지. 2018년 9월 12일. 은영이 생각이 난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을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하지만 말 한 번 제대로 못 걸겠다. 2020년 7월 30일. 준호가 사업 실패했다고 한다. 돈을 빌려달라는데 거절했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거겠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2023년 12월 25일. 민서가 크리스마스 음식을 해왔다. 혼자 사는 아빠 걱정해.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일기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구나. 표현을 못하셔서 더 힘드셨겠구나. 언니, 이것 좀 봐요. 은영이가 오래된 상자를 들고 왔어요.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어릴 적 사진,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가족여행 사진. 아, 이거 한강 갔던 날이네. 준호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셋이 아버지 무릎에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은영이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다시 이렇게 되자. 제가 두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2달 후 세무서에 갔습니다. 삼남매가 함께요. 아버지가 준비한 15억으로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건물은 우리 셋이 공동으로 상속받았고요. 이제 이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가 할게. 나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말했어요. 그럼 임대 수입은? 셋이 똑같이 나누자. 아버지 뜻대로. 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언니 관리 수고비는 따로 드려야죠. 아니야, 괜찮아. 안 돼요. 언니만 고생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공평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우리 셋은 한옥집에 모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은영이는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고, 준호는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잘 드세요.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것들로요. 제사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언니, 이 나물 맛있다. 그치?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거야. 누나, 저 다음 달에 첫 월급 받아요. 정말? 축하한다, 준호야. 형부님, 누나한테 잘해드려야 해요. 우리 누나 고생 많이 했어요. 준호의 말에 태수가 웃었습니다. 알아요. 제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언니들, 저기 별 보여요? 은영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응, 보여. 아버지가 저기 계시겠죠? 그럴 거야. 우리는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계실 거라고 믿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다행이에요. 뭐가요? 가족이 다시 화해해서요. 그러게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신 이 도시, 우리가 이어받은 이 유산.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몇 달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은영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사랑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준호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누나, 오늘 고마웠어요. 누나 덕분에 우리 가족 다시 모였어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물도 아니었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신 거였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거였죠.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